새벽 4시 병실처럼 고요한 우리 집 거실에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을 본 그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남편의 다정한 표정이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건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집에 간병인을 들였던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여보, 수술 잘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남편 정호 씨가 병원 침대 옆에서 어색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런 큰 병에 걸려본 적이 없던 저는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더 무너진 건 40년 동안 제가 모든 걸 해왔던 집안일들이었습니다. 아휴, 이게 뭐야, 밥은 어떻게 해먹고 빨래는 누가 하고. 정호 씨는 제가 입원한 이틀 만에 벌써 머리를 긁적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밥 한 번 제대로 차려본 적 없는 남편이 갑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떠맡게 되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말아요. 아빠가 어떻게든 해낼 거예요. 딸 은주가 병문안을 와서 위로해줬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은주도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엄마 간병까지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저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온몸이 무기력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어요. 그런데도 정호 씨가 서투르게 끓인 된장찌개를 보면서 내가 해야 하는데 라는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자. 결국 정호 씨가 간병인을 구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 동안 남의 도움 없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왔는데 이제 와서 남에게 의존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정말이지 내가 이렇게 무력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유진입니다. 앞으로 사모님 간병을 맡게 됐어요. 그렇게 우리 집에 들어온 간병인 유진 씨는 46세 정도로 보이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상냥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경력이 풍부해 보였고 첫날부터 제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며 전문적으로 케어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사모님,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푹 쉬시고 제게 맡겨주세요. 유진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제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유진 씨가 저뿐만 아니라 정호 씨한테도 세심한 배려를 보인다는 거였어요. 아버님, 간병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처음 해보시는 일이라 더 어려우셨을 텐데요. 아니에요. 뭘 원래 집사람이 다 하던 일인데 제가 못해서. 정호 씨가 머뭇거리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남편이 퇴직 후 무료해하는 모습만 보였지, 제가 아프면서 갑자기 집안일을 떠맡게 된 그의 당황스러움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유진 씨는 정말 꼼꼼했습니다. 제 약 시간을 정확히 체크해주고 영양가 있는 식단도 짜주고 무엇보다 제가 우울해하지 않도록 계속 대화를 걸어주었어요. 사모님, 젊으셨을 때 어떤 일 하셨어요? 간호사 출신이신 것 같던데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정말 간호사가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꿈도 접었죠.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환자를 돌보는 마음이 남다르시더라고요. 유진 씨와 이야기하다 보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하얀 간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고 싶었던 20살의 박미선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신기한 건 정호 씨가 유진 씨가 온 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유진 씨,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은 어떻게 끓여야 하나요? 아버님이 직접 끓여주시려고요?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와 본 적 없던 남편이 유진 씨 앞에서는 요리를 배우려고 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내 생각에는 유진 씨가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따뜻한 말이에요. 여보, 유진 씨가 얼마나 전문적인지 알겠어? 덕분에 나도 간병하는 법을 많이 배우고 있어. 저녁 시간, 유진 씨가 퇴근한 후 정우 씨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밝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요? 유진 씨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맞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초보한테도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고. 남편이 유진 씨 이야기를 할 때의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왜였을까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감정이 예민해졌나 싶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이상하게 생긴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곁을 지켰던 아내에서 이제는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유진 씨 같은 좋은 분이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악몽의 시작일 줄은. 다음 날 아침 유진 씨가 환한 미소로 인사하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분과 함께라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말이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유진 씨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항암 치료로 힘들어할 때 유진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조금씩, 정말 조금씩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유진 씨가 아침 9시에 들어오시며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항상 밝고 상냥한 모습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식욕도 좀 있었고,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유진 씨가 먼저 남편을 찾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분명 제가 환자인데 왜 남편을 먼저 찾는 걸까요? 아침 운동 나가셨어요. 요즘 부쩍 운동에 신경 쓰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40년 살면서 남편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유진 씨가 온 후로는 매일 아침 헬스장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정말 좋은 일이네요. 나이 드시면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진 씨가 남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표정 왜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걸까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것 같아서 묘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운동복 차림의 정우 씨가 들어왔어요. 유진 씨, 벌써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운동 다녀오셨어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둘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뭔가 저는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방해꾼이 된 기분이랄까요. 정말이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유진 씨가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주셨어요. 항암 치료로 입맛이 없던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유진 씨, 정말 손이 야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끓이세요? 별거 아니에요. 다만 정성을 많이 들일 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정우 씨도 함께 앉아서 유진 씨가 끓인 죽을 드시는 거였어요. 유진 씨가 끓인 죽은 정말 특별해. 나도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 먹어봐.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끓여준 밥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분이 좋네요. 사모님을 위해서 더 정성껏 해드릴게요. 정성껏. 제가 4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드린 정성은 뭐가 됐을까요? 여보, 그렇게 유진 씨를 귀찮게 하면 안 돼.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우 씨가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귀찮다는 거야. 유진 씨도 같은 식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데. 같은 식구라니.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꽂혔을까요? 오후가 되어 유진 씨가 제 혈압을 재고 약을 정리해 주시는 동안 정우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자꾸 유진 씨가 있는 쪽을 힐끗힐끗 보시더라고요. 사모님, 약 드시고 좀 주무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고마워요, 유진 씨. 제가 침실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정우 씨와 유진 씨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유진 씨,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와서. 전혀요, 오히려 이 집이 너무 편안해서 집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사실 미선이가 아프고 나서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러실 만해요. 갑자기 모든 걸 혼자 감당하시게 됐으니까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누군가 남편의 힘든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동안 남편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했을까요?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내다봤더니 정우 씨가 유진 씨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정한 얼굴로요. 가슴이 답답해서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내가 질투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가? 저녁 시간 유진 씨가 퇴근 준비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내일은 조금 늦게 올 것 같아요. 다른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져서요. 괜찮아요. 유진 씨도 다른 일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정우 씨가 갑자기 아쉬워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이, 그럼 내일 점심은 어떡해요? 유진 씨가 없으면 또 라면 끓여 먹어야 하는데. 아버님, 그럼 제가 미리 반찬을 좀 준비해 놓고 갈게요. 정말요? 그럼 너무 고마워요. 제가 있는데도 둘이서 알아서 내일 식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요. 정말이지. 나는 뭐가 된 거지? 유진 씨가 나간 후 정우 씨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유진 씨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야. 여보, 유진 씨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아요. 저도 많이 나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우 씨가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의존한다는 게 뭔 소리야? 고마워하는 거지. 내가 아프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유진 씨가 없었으면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했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아픈 것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서러웠어요. 그러니까 유진 씨한테 감사한 마음 가지라고 괜히 트집 잡지 말고. 트집이라니. 제가 트집을 잡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우 씨는 저 옆에서 코까지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예민해진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건가? 하지만 분명한 건 유진 씨가 온 후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4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다정함을 유진 씨에게는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계속 유진 씨와 정우 씨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저는 계속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또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었어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점점 더 초라해지는 제 모습을 보니 왜 남편이 저보다 유진 씨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가 됐어요.
46세의 유진 씨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고 예뻤거든요. 62세의 병든 아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서 거울을 보다가 울음이 터져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40년 헌신한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 씨가 오신 거였죠. 그리고 곧이어 정우 씨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 씨, 어제 약속하신 반찬 가져오셨어요? 물론이죠.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해 왔어요.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정말로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유진 씨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답답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은 날이 갈수록 강해졌지만 그것을 입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어요. 사모님,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 보이는데요. 유진 씨가 평소처럼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식욕도 돌아오고 있고, 그럼 이제 제가 없어도 괜찮겠네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 씨가 그만두시려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은 농담이에요.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 계속 모셔야죠. 유진 씨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농담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을까요? 그때 정우 씨가 거실에서 나왔어요. 요즘 남편은 유진 씨가 오는 시간에 맞춰 집에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유진 씨, 오셨네요. 어제 말씀하신 건강식품 정보 좀 알려주세요. 아, 맞다, 깜빡할 뻔했네요. 둘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저 둘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을까요? 정말이지, 내가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에요. 오후에 유진 씨가 제 혈압을 재면서 말했어요. 사모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혈압이 조금 높아졌는데 별일 없어요. 몸이 회복되면서 여러 생각이 많아지실 텐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생각이라니 혹시 유진 씨가 제 마음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정우 씨가 부엌에서 소리쳤어요. 유진 씨, 이 약은 어떻게 복용하는 거예요? 정우 씨 말을 듣고 유진 씨가 급히 부엌으로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 약 관리를 유진 씨가 하고 있는데 정우 씨는 왜 약에 대해 물어보는 걸까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부엌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 약은 하루에 몇 번 먹으라고 했죠? 하루 2번인데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돼요. 정우 씨가 들고 있는 약을 보니 제 약이 아니었어요. 정우 씨 본인이 먹는 약이었습니다. 남편이 언제부터 유진 씨에게 본인 약 상담까지 받게 된 걸까요? 유진 씨가 정말 전문가시네요. 나도 이렇게 관리받고 싶어요. 정우 씨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뒤로 물러서서 거실로 돌아왔어요. 내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였어요. 저녁 시간, 유진 씨가 퇴근하기 전에 내일 일정을 정리해 주셨어요. 사모님, 내일은 병원 검진 있으시죠? 제가 같이 가드릴까요? 괜찮아요. 남편이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럼 아버님, 내일 몇 시에 병원 가세요? 또다시 제 일을 남편과 직접 상의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2시 예약이니까 1시쯤 나가면 되겠네요. 그럼 점심은 일찍 드셔야겠어요. 제가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유진 씨,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하자 정우 씨가 또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래, 유진 씨가 좋다고 하는데. 사모님,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다고요? 간병인 일이 아니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유진 씨가 저희 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단순한 간병 업무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유진 씨가 퇴근한 후 저는 정우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유진 씨한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의존이라니 무슨 소리야, 고마워하는 거지. 하지만 제 간병인인데 당신 약까지 관리해주고 우리 일정까지 다 챙겨주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친절하게 해주는 거잖아. 정우 씨의 반응을 보니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 병 때문에 그런 거 아냐? 병 때문에 예민해졌다고요? 그럼 제가 느끼는 이 모든 게 다 착각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뭔가 그만해, 유진 씨한테 미안하잖아. 그렇게 잘해주시는 분을 의심하고 미안하다고요? 제가 왜 유진 씨에게 미안해야 하는 건가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식탁 위에 유진 씨의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오늘 퇴근할 때는 가지고 가셨을 텐데 어떻게 여기 있는 걸까요? 혹시 깜빡하고 놓고 가신 건가 싶어서 손수건을 들어보니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향기였죠. 그런데 이상한 건 정우 씨 옷에서 가끔 맡았던 냄새와 똑같다는 거였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 씨가 와서 손수건을 찾으시더라고요. 어제 깜빡하고 놓고 갔나 봐요. 혹시 보셨나요? 식탁 위에 있더라고요. 아,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유진 씨가 손수건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깜빡한 게 아니라 일부러 놓고 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이 집에 남겨두려는 것처럼요. 그리고 정우 씨도 그 손수건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옷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났던 거겠죠. 정말이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정우 씨가 산책을 나간 사이 저는 유진 씨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유진 씨, 우리 남편이 어떠세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간병인 입장에서 보기에 어떤가 해서요.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시고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유진 씨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럼 저희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모님,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정말 화목한 가정이에요. 부럽기까지 해요. 부럽다고요? 그럼 왜 이 화목한 가정을 흔들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알아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제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제가 이제는 이 집을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작 이 집을 위협하는 건 유진 씨가 아니라 제 옆에서 4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키려는 그 가족이 이미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요. 잠들기 전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내가 직접 해결하겠어.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잡기로 결심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밤 이후 뜻밖의 일이, 딸 은주가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온 거예요.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하고 오는데 그날은 예고 없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것처럼요. 엄마,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그냥 엄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은주가 현관에 들어서면서 말했지만 제 눈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어요. 딸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심각함이 느껴졌거든요. 괜찮아. 언제든지 와도 돼. 그런데 직장은 어떻게 했니? 오늘 반찬했어요. 엄마 좀 보고 아버지도 안부 묻고요. 그때 마침 유진 씨가 제 혈압을 재고 있었는데 은주가 들어오자 유진 씨의 표정이 살짝 경직되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따님이신가요? 처음 뵙겠습니다. 간병인 서유진입니다. 아, 유진 씨시군요.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은주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저는 딸이 유진 씨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때 정우 씨가 마침 부엌에서 나오더니 은주보다 유진 씨를 먼저 반겨하셨어요. 유진 씨, 은주 왔네요. 우리 딸이에요. 네, 인사드렸어요. 정말 예쁘시네요. 정우 씨가 은주에게 인사하기 전에 유진 씨와 먼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은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은주야, 언제 왔니? 그제야 딸에게 인사하시는 정우 씨를 보며 은주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방금 왔어요. 아버지. 그래. 잘 왔어. 유진 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지? 유진 씨 덕분에 우리 집이 완전히 달라졌어. 유진 씨를 칭찬하느라 정작 딸이 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정우 씨를 보며 은주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점심시간, 은주는 부엌에서 저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엄마, 요즘 컨디션 어떠세요? 많이 좋아 보이는데, 응, 많이 나아졌어. 유진 씨가 잘 돌봐줘서. 유진 씨가 온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정도 됐나 왜? 은주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이상한 점 없었어요? 간병인이랑 아버지 사이에서? 그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딸도 뭔가 눈치챈 건가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아까 보니까 아버지가 저보다 유진 씨를 먼저 반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온 것보다 유진 씨 칭찬하는 것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았어요. 딸이 제 마음을 알아주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저 혼자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은주도 똑같이 느꼈다는 게 한편으론 안심되면서도 한편으론 더 확신이 섰습니다. 은주야, 엄마가 예민해진 건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 정말 이상해요. 딸이 집에 왔는데 간병인 얘기만 하시고 뭔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딸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가니 정우 씨가 유진 씨와 함께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은주를 보시고 나서야 일어나셨죠. 은주야, 여기 있었구나. 유진 씨와 이야기 중이었어. 네, 인사드렸어요. 유진 씨 덕분에 엄마가 많이 좋아졌어. 정말 전문가답게 잘해주셔. 그런가요? 아버지도 많이 의지하시는 것 같던데요. 은주가 날카롭게 말하자 정우 씨가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뭔 소리야 의지한다니. 아까 보니까 유진 씨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많이 친해 보이시던데요. 친해 보인다니. 그냥 고마워서 그런 거지. 정우 씨의 반응을 보니 은주가 전곡을 찌른 것 같았어요. 평소 같으면 웃어 넘겼을 텐데 오늘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거든요. 저녁이 되어 유진 씨가 퇴근한 후 은주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며칠 더 있을게요. 왜? 직장은? 연차 좀 쓸게요. 엄마 상태도 지켜보고 싶고. 은주가 며칠 더 있겠다고 하니 한편으론 든든했지만 한편으론 걱정이 됐어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해서요. 그날 밤
은주가 제 방에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유진 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무슨 뜻이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간병인이 환자 가족과 저렇게 가까워지는 게 정상적인가 싶어서요. 딸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니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유진 씨가 평소처럼 왔을 때 은주도 함께 있었어요. 사모님, 따님이 계시네요. 직장 안 가세요? 연차 써서 엄마 좀 더 봐드리려고요. 유진 씨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 같았어요. 평소의 밝은 미소가 조금 억지스러워 보였거든요. 그럼 저는 오늘 일찍 가볼게요. 가족끼리 시간 보내세요. 괜찮아요. 유진 씨 평소대로 하세요. 은주가 말했지만 유진 씨는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정우 씨도 은주가 계속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평소보다 조용해지셨어요. 유진 씨와의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딸이 있으니까 둘 다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은주가 며칠 더 머물기로 한 그날 오후, 딸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유진 씨 배경을 좀 알아봤어요. 벌써?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해 봤는데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알아낸 걸까요? 유진 씨가 전에 일했던 집들 얘기를 들어보니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패턴? 남자 환자나 환자 가족들과 가까워지는 패턴이요. 그리고 그 집들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도 있고요. 딸의 말을 들으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유진 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엄마, 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아버지가 유진 씨 편을 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으실 것 같아서요. 은주 말이 맞았어요. 정우 씨는 지금 유진 씨에게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날 저녁, 은주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은주야,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 제가 봐도 정말 이상해요. 특히 아버지 반응이. 엄마를 40년 동안 봐온 사람인데 엄마보다 간병인을 더 챙기고 있잖아요. 딸이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낼게요. 그리고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지금까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그 밤, 오랜만에 마음이 놓이는 잠을 잤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제 편에 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밝혀질 진실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였거든요. 은주가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저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하루가 저희 가족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때로는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어요. 유진 씨가 아직 있을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엄마, 저 왔어요. 은주가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는데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유진 씨 목소리도 정우 씨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안 계신가? 은주가 거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침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확히는 정우 씨의 웃음소리와 유진 씨의 목소리였죠. 은주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침실 쪽으로 다가갔죠. 저는 그때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은주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지는 걸 봤어요. 엄마, 은주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 일이니? 제가 은주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침실 문이 열리면서 유진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옷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이 붉어져 있었거든요. 어머, 은주 씨 벌써 오셨네요. 일찍 오셨는데요. 유진 씨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죠. 그때 정우 씨도 침실에서 나왔는데 셔츠 단추가 하나 잘못 끼워져 있었어요. 은주야, 언제 왔니? 방금요.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아, 유진 씨가 내 어깨 좀 봐주고 있었어. 요즘 어깨가 아파서. 어깨를 봐준다고요? 제가 40년 동안 남편 어깨 아픈 걸 몰랐단 말인가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유진 씨가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오늘 일찍 가볼게요. 가족끼리 시간 보내세요. 유진 씨, 잠깐만요. 은주가 유진 씨를 불렀어요. 네. 어깨 마사지가 간병인 업무에 포함된 건가요? 순간 유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아버님이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환자는 사모님인데 왜 아버지 어깨를 봐드리시는 건가요? 은주의 질문에 유진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정우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은주야, 왜 그렇게 따져? 유진 씨가 친절하게 해주시는 건데. 친절이라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버지, 이게 정상적인 간병인 업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여보, 정말 어깨가 아팠어요? 저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정적이 흘렀죠. 정우 씨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그게 너도 아픈데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40년 살면서 언제부터 저한테 그런 배려를 했다고요? 제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유진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정말 아버님이 어깨가 아프시다고 해서. 설명은 됐고요. 은주가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유진 씨,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 어떤 관계까지 진전된 건가요? 그 질문에 유진 씨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모르겠다면 명확하게 해드리죠. 간병인이 고용주 남편과 혼자 침실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정우 씨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유진 씨한테 너무 실례잖아. 실례라고요? 아버지야말로 어머니한테. 그리고 이 가정에 신뢰하신 거 아니에요? 뭔 소리야 그게. 아버지가 유진 씨한테 얼마나 관심 보이시는지 저도 다 봤어요. 어머니보다 유진 씨를 더 챙기시잖아요. 은주의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 그래요. 저보다 유진 씨를 더 걱정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정우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저한테 소리를 지른 적은 처음이었죠. 그 순간 유진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유진 씨에게 집중됐어요. 저와 아버님은 정말로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아프시면서 아버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위로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좋으신 분이라서 뭐요?
그래서 남의 아픈 아내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은주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정우 씨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아니야. 우리는 진짜 뭐요? 아버지? 진짜 서로 사랑하게 됐다고.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사랑이라고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저에게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말을 다른 여자에게 하고 있었다고요? 여보, 40년 동안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우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저를 위해 어깨 마사지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또 대답이 없었어요. 그럼 왜 유진 씨한테는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선아. 우리는 뭐요? 우리는 이미 너무 오래 함께 살아서 그냥 가족 같은 느낌이었잖아.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은주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엄마는 뭐예요? 4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는 그냥 가족이고 2달 온 간병인은 사랑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정우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유진 씨가 그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서로 마음이 깊어진 상황이에요. 마음이 깊어졌다고요? 제가 일어서서 유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유진 씨는 제가 죽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남편과 사랑 노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저희라고 하시는군요. 그때 은주가 유진 씨에게 다가가서 차갑게 말했어요. 유진 씨,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은주 씨, 제 말 좀.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정우 씨가 그제야 나서려고 했어요. 은주야, 너무 심하다. 심한 건 아버지예요. 은주가 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어요. 어머니가 암투병 하시는 동안 간병인과 바람 피운 게 심한 거 아니에요? 유진 씨가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정우 씨를 돌아봤어요. 아버님, 저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정우 씨의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정우 씨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유진 씨가 아닌 저를 바라봤어요. 미선아, 미안해. 그리고 유진 씨에게 말했어요. 유진 씨, 일단 오늘은 가세요.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해요. 유진 씨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럼. 유진 씨가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은주가 저에게 와서 안아줬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4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건 생각만큼 충격적이지 않다는 거였어요. 마치 이미 마음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미선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는 걸 아세요? 응,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하다는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우 씨의 눈에서 유진 씨에 대한 그리움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가 뭘 했던 걸까요? 제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은주가 제 방에 와서 옆에 누우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뭘? 이대로 살 건지, 아니면 새로 시작할 건지. 새로 시작이라니. 62살에 암투병 중에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떠나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걸 말이에요. 유진 씨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벌어진 일들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몽보다도 더 끔찍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정우 씨도 조용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몇 번 하시고 평소보다 집안일도 도우려고 하시고 그랬죠.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정우 씨의 눈빛이 계속 문 쪽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유진 씨가 들어올 문 쪽을 말이에요. 은주는 며칠 더 머물면서 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알아볼 게 있어서 며칠 더 있을게요. 뭘 알아본다고? 유진 씨에 대해서요. 뭔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은주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정우 씨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유진 씨한테 연락 좀 해봐도 될까? 뭐라고요? 그냥 안부라도 물어보고 싶어서. 안부라고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안 돼요. 왜? 사람 대 사람으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우 씨의 표정이 점점 사나워지더라고요.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유진 씨도 사람인데 유진 씨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마음이 생긴 거잖아. 서로 마음이 생겼다고요? 남편이랑 간병인이 바람 피우는 게 서로 마음이 생긴 거라고요? 그 이후로 정우 씨는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이 됐어요. 미선아, 솔직히 말하면 유진 씨가 없으니까 너 간병하는 것도 힘들어. 그럼 다른 간병인을 구하죠. 다른 간병인은 유진 씨만큼 좋지 않을 거야. 좋다는 게 간병 실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도 예전 같지 않잖아. 뭐가 예전 같지 않다고요? 머리도 빠지고 몸도 약해지고 남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한 아내가 병이 들었다고,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다른 여자를 찾는 게 남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울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이 모든 대화를 기록해두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때 은주가 들어왔어요. 아버지와 제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은주야, 너도 엄마 좀 설득해봐. 너무 고집 부리지 말라고. 아버지가 뭘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진 씨 일 말이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정신 못 차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픈 거 틈타서 바람 피운 분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표현하지 마. 우리는 진심으로. 진심이라고요? 은주가 소리쳤어요. 저는 계속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40년 헌신한 엄마 두고 2달 온 여자한테 빠진 게 진심이라고요? 그때 정우 씨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래, 진심이야. 내가 유진 씨를 정말 사랑해. 이 말도 고스란히 녹음됐어요.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할게. 난 유진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못 산다고요? 저와 40년을 살면서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다른 여자를 위해서 하고 있었다고요? 은주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엄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우 씨가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엄마도 이제 결정해야지. 이 상황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각자 길을 가든지 각자 길을 가자는 말까지 녹음됐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네요. 그날 저녁 정우 씨가 정말 충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유진 씨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것도 저희 앞에서 말이에요. 여보세요, 유진 씨예요? 저 이정우입니다. 저는 즉시 핸드폰 녹음을 켰어요. 보고 싶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유진 씨의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공원에서 봐요, 사랑해요. 사랑한다고까지 하네요. 이것도 다 녹음됐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결정해. 뭐려? 이 상황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각자 살 건지. 그때 은주가 아버지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바닥에 내던졌어요.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엄마 앞에서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해요. 그날 밤 저는 은주와 함께 제 방에서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응, 결정했어. 정말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어. 이제 증거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응,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우 씨가 나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미선아, 오늘 유진 씨 만나고 와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 좋아요.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정우 씨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그냥 나갔어요. 정우 씨가 나간 후 은주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때로는 진실이라는 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마치 영화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사설탐정한테 맡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은주가 두꺼운 봉투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사설탐정이라고? 내 유진 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봉투를 여는 동안 은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유진 씨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요. 이게 뭐니? 유진 씨 남자친구예요. 현재 교제 중이라고 하네요. 남자친구라고요? 은주가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유진 씨는 지금까지 최소 5명의 환자 가족들과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요. 사진 속에는 유진 씨가 서로 다른 중년 남성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아픈 아내나 부모를 둔 중년, 노년 남성들에게 접근해서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다음에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제가 다음 문서를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유진 씨의 진짜 이름은 서유진이 아니었고 간병인 자격증도 가짜였던 거예요. 진짜 이름은 김미경이고 나이도 46세가 아니라 52세예요. 52세라고요? 저보다 겨우 10살 어린 거였나요? 그리고 이혼한 게 아니라 현재도 기혼이에요.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기혼이라고요? 그럼 저희 남편과 만나면서 동시에 자기 남편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때 가장 충격적인 문서가 나왔어요. 은행거래 내역서였죠. 엄마, 이거 보세요. 문서를 보니 정우 씨 명의로 2천만 원이 대출되어 있었고 그 돈이 유진 씨 계좌로 입금되어 있었어요. 이게 언제? 일주일 전이에요. 아마 아버지가 유진 씨한테 돈을 줬나 봐요. 2천만 원이라니. 정우 씨가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큰 돈을 다른 여자에게 줬다고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40년 동안 용돈 10,000원 쓰는 것도 눈치 보게 했던 사람이
간병인한테는 2천만 원을 주다니. 그리고 엄마, 더 있어요. 은주가 마지막 문서를 꺼냈는데 그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아버지가 우리 집을 담보로 3천만 원 더 대출 신청을 했어요. 뭐라고? 아직 승인은 안 됐지만 신청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예요. 우리 집을 담보로요? 제가 40년 동안 지켜온 이 집을 말이에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우 씨가 돌아온 거였죠. 은주가 재빨리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버지한테 따져 물으세요. 이 모든 증거가 있으니까요. 정우 씨가 거실로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어요. 유진 씨를 만나고 와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죠. 다녀왔어. 여보, 앉아 보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 제가 은행거래 내역서를 정우 씨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우 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이걸 어떻게 2천만 원을 유진 씨한테 줬다고요? 그게 유진 씨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줬다는 거예요. 은주가 나서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계속했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고 했다면서요? 정우 씨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그건 유진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업 자금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모은 우리 재산을 다른 여자 사업 자금으로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보, 유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꼭 갚을 거라고 약속했어. 그때 은주가 유진 씨의 진짜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그 좋은 사람 진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뭔 소리야? 서유진이 아니라 김미경이에요. 나이도 46세가 아니라 52세고 이혼한 게 아니라 현재 기혼자예요. 정우 씨가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 유진 씨가 그런 거짓말을 할 리 없어. 은주가 유진 씨와 다른 남자들의 사진들을 쭉 펼쳐놓았어요. 아버지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최소 5명의 남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속여서 돈을 뜯어냈어요. 사진들을 보는 정우 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간병인 자격증도 가짜고 경력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여보, 들었어요? 당신이 사랑한다고 한 그 사람이 전문 사기꾼이었다고요. 정우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들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이야. 유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증거가 다 여기 있잖아요. 조작된 거야. 너희가 유진 씨를 헐뜯으려고. 정우 씨의 반응을 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여전히 유진 씨를 믿으려고 하다니. 그때 은주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럼 아버지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은주가 핸드폰을 꺼내서 어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미경 씨 남편분이시죠? 저는 김미경 씨가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집딸입니다.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미경이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또 무슨 일을 저질렀냐고요? 혹시 최근에 2천만 원 정도 돈 들어온 거 없으세요? 아, 그거요? 미경이가 또 어떤 영감을 꼬셔서 뜯어낸 돈이죠. 이번엔 꽤 큰 건 건드렸나 보네요. 그 말을 들은 정우 씨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영감을 꼬셔서 뜯어낸 돈이라니. 미경이가 원래 그래요. 간병인 일하면서 외로운 영감들 꼬셔서 돈 뜯어내는 게 전문이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주가 정우 씨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 믿으세요? 정우 씨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럴 리가. 유진 씨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당신 돈만 노렸던 거예요. 하지만 유진 씨가 그렇게 다정하게 연기였어요.
전부 다 연기였다고요. 그 순간 정호 씨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40년 함께 산 아내를 버리고 사기꾼을 선택하려고 했죠. 정호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후회를 읽을 수 있었어요. 미선아, 나는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실 건데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유진 씨였죠. 아버님, 집에 계시네요. 아까 통화 끊기고 연락이 안 돼서. 유진 씨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고 멈춰섰어요. 그리고 은주와 제 표정을 보더니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혹시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니죠? 은주가 일어나서 유진 씨 앞으로 다가갔어요. 오해라고요? 김미경 씨? 유진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가 누구라고요? 김미경, 52세, 기혼, 전문 사기꾼. 은주가 차근차근 말할 때마다 유진 씨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제가 일어서서 유진 씨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2천만 원 받은 것도,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을 더 빼내려던 것도 사랑 때문이었다고요? 유진 씨가 마지막으로 변명하려고 했어요. 사모님, 정말 오해예요. 저는 진심으로. 진심이라고요? 은주가 유진 씨의 남편과 통화한 내용을 들려줬어요. 당신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또 어떤 영감을 꼬셨나라고 하더군요. 유진 씨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뭐예요? 이번에는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요? 그때 정호 씨가 일어나서 유진 씨에게 다가갔어요. 유진 씨 정말이야? 처음부터 돈만 목적이었던 거야? 유진 씨가 정호 씨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돈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연기를 그만둔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영감님 같은 사람들 상대하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면 착각하고 돈 갖다 바치거든요. 정호 씨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내가 바보였죠? 유진 씨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아픈 마누라 두고 젊은 여자한테 빠진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스워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연기였어요. 전부 다 연기. 유진 씨가 가방을 들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2천만 원은 이미 받았으니까 됐네요. 더 뜯어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문 쪽으로 향하며 덧붙였어요. 참, 영감님. 나이 들어서 사랑 타령하는 거 진짜 보기 민망해요. 유진 씨가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40년 함께 산 아내보다 2달 온 사기꾼을 믿으셨잖아요. 미선아, 나는 이제 와서 뭐라고 하실 건데요? 은주가 아버지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로 결정하셔야 해요. 뭘?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으려고 하실 건지, 아니면 이대로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걸 두고 보실 건지. 정우 씨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후회와 절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미선아,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도, 모든 헌신도 단 2달 만에 배신당했다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여보, 너무 늦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우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40년간의 거짓된 평화보다는 진실한 새 출발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진실이 폭로되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4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박미선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받아야 할 것들을 모두 받아낼 차례였습니다. 그 후, 저는 은주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어머님, 증거가 정말 확실하네요. 변호사님이 제가 가져간 녹음 파일들과 서류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남편분의 불륜 자백, 재산 유용, 그리고 배우자 모도.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5,050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7,030 정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 70%를 가져가시는 걸로요. 70%라니 40년 동안 모은 재산의 70%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시원할 줄 몰랐어요. 은주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3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정호 씨가 유진 씨한테 준 돈보다 많네요. 며칠 후 법원에서 남편과 마주쳤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너무 가혹한 거 아냐? 가혹하다고요? 우리 40년 살았는데 이렇게 될 일이야? 40년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정호 씨가 변호사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제 쪽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바로 포기했어요. 머리도 빠지고 몸도 약해지고 남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정호 씨의 목소리를 들으며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원고에게 재산의 75%,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최종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시원했어요. 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이정호 씨 집 아시죠? 부인이 암투병하는데 간병인이랑 바람 피우다가 사기당했대요. 5천만 원이나 뜯겼다면서요? 집까지 담보로 잡으려다가 들켰다고. 정말 한심하죠. 40년 헌신한 부인 두고 은주가 동네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저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엄마, 아버지 완전히 동네 웃음거리 됐어요. 마트 가면 사람들이 다 수근거린다고 해요. 저 사람이 그 바보 영감이구나 하면서요. 심지어 같이 일했던 회사 동료들도 다 알게 됐대요. 정호 씨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하게 됐죠. 사실 조금은 안타까웠어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본인이 선택한 길의 결과였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나서 정호 씨는 진짜 경제적 타격을 받았어요. 집은 제 소유가 되었고 예금의 75%도 제가 가져갔어요. 정호 씨에게 남은 건 원룸 보증금 정도였죠. 여보, 이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 걱정 마세요. 25%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유진 씨와 사랑해서 각자 길을 가자고 하신 건 당신이잖아요. 정호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유진 씨한테 사기당한 5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은행에서 매일 독촉 전화가 와. 그럼 갚으시면 되죠. 뭘로 갚아? 돈이 어디 있어? 그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정호 씨는 결국 남은 재산으로도 빚을 다 갚지 못해서 막노동까지 해야 했어요. 가장 아픈 복수는 은주가 해줬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와는 연을 끊겠어요. 은주야,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인데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일지 모르지만 존경할 수 있는 아버지는 아니에요. 은주의 단호한 말에 정호 씨가 무너졌어요. 엄마가 암투병 하시는 동안 바람 피우고 가족 재산 빼돌리고 이런 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은주야, 이제 성함으로 부르겠어요. 이정호 씨. 그 순간 정호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재산도, 명예도,
이제는 딸까지 잃게 된 거죠. 하지만 진짜 복수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거였죠. 항암 치료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났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죠. 엄마, 정말 어디서 새 인생을 시작하실 거예요? 제주도로 갈 거야. 제주도요? 응.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카페를 하나 차릴 생각이야. 법원에서 받은 재산으로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미선의 쉼터라는 이름으로요. 62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억눌려 있던 제 자신을 찾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6개월 후 제주도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던 어느 날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버지 아니, 이정우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편의점 막노동하고 있다던데요.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옛날 친구들도 다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잠시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하지만 그 감정도 잠깐이었어요.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엄마는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러지 못했나 싶어. 정말이었어요. 제주도에서의 새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카페 손님들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모님이 아니라 사장님 말이에요. 그날 저녁 바닷가를 걸으면서 문득 손가락을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아직 손가락에 있었거든요. 반지를 빼려고 했는데 살에 너무 깊이 파여서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돌리다 보니 마침내 빠졌어요.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담긴 작은 금속 조각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반지를 바다를 향해 던졌어요. 반지가 저녁 해를 받아 번쩍 빛나면서 파도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제 내 손가락도 자유다.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손가락을 바라보니 반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예요. 모든 상처가 그렇듯이 말이죠. 1년 후, 제 카페는 제주도의 작은 명소가 됐어요.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새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손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62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섭긴요. 하지만 남을 위해 사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날 오후, 한 중년 여성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사장님, 제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요.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정말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용기가 안 나요. 나이도 있고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정말요? 네, 가장 어려운 건 첫 발을 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길이 보여요. 그분이 카페를 나가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새로 시작해 볼게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새로운 인생의 의미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우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 인생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새로운 곳에 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참고 살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고요. 저는 6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수이자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